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종이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뿐인데 온 신경이 곤두서는 듯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터의 군인은 큰 부상을 입고도 한참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몸의 상처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정교한 경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힘으로 이 고통을 다스리고 심지어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고통이 상처 입은 부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통은 뇌에 의해 구성되고 처리되며 때로는 증폭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거나 다리를 다쳤을 때 통각수용기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특수신경섬유가 그 손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척수를 통해 뇌로 보냅니다. 뇌는 마치 우리 몸의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은 사령부는 여러 부서의 정보를 종합하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강도, 질감, 심지어 존재 여부까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슷한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수준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팔다리가 절단된 후에도 그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처럼 명백한 신체 손상 없이도 고통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해줍니다. 뇌의 통증 해석 과정에는 감정, 주의력, 과거의 경험, 그리고 기대치와 같은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는 통증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 두려움, 우울감은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통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즉 fMRI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전대상피질, 뇌섬엽, 전전두피질과 같은 뇌 영역들이 우리가 통증을 평가하고 느끼는 방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역들은 단순히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극에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이 회로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잘못 연결되면 지속적인 조직 손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만들어내거나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뇌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물이나 물리치료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에서 고통이 구성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행동적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뇌의 놀라운 능력,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의 뇌가 경험, 학습, 그리고 의도적인 훈련에 반응하여 스스로 구조와 기능, 신경 경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때 어린 시절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능력은 이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인간 뇌의 기본 속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히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강화되어 버린 부적응적인 신경회로의 결과입니다. 이 회로는 통증 신호를 불필요하게 증폭시켜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끈질긴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 난 길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길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길이 생겨나듯 우리의 뇌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인 정신적, 행동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잘못된 통증 회로를 약화시키고 대신 평온함과 회복 탄력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건강한 경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을 활용하여 말 그대로 뇌의 통증 반응을 재배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심호흡을 반복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억제됩니다. 이는 통증에 대한 감정적인 증폭을 줄여줍니다. 심상화 훈련이나 유도 심상기법은 통증의 중요성을 줄이는 새로운 정신적 연관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내면의 언어조차 어떤 신경회로가 우세해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러한 신경가소성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 의도,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가장 자주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하는 것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습관적으로 통증에만 집중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예상한다면 뇌는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바로 그 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고 평온하고 보람있는 경험에 참여하며 통증 경험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할 때 뇌는 새롭고 더 건강한 회로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통증 인식의 감소와 기능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구는 집중 호흡과 내부 감각 자각입니다. 내부 감각 자각이란 심장 박동, 호흡 리듬, 체온 등 우리 몸의 내부 상태를 감지하는 뇌의 능력을 말합니다. 뇌는 통증을 고립된 신호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모든 내부 신호와 함께 평가하여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 천천히 숨을 쉬고 길게 내쉬는 통제된 호흡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즉 투쟁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숨을 느리게 쉬면 휴식소화 시스템이라 불리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전반적인 생리적 흥분 상태가 가라앉습니다. 몸이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 있을 때 뇌는 통증 신호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박스 호흡법이나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고통이라는 자극과 뇌의 감정적 해석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강력한 도구는 심상화 즉 시각화입니다. 뇌는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이 실제 훈련 없이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멘탈 리허설만으로도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 허리를 쉽게 구부리거나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리허설은 운동 제어와 감각 피드백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하여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이 안전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패턴을 반영하도록 내부의 통증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통증 반응을 하향 조절합니다. 심상화는 통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에 있는 위험이라는 예측 모델을 평온, 통제, 회복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이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할수록 뇌에 더 많은 영역이 참여하여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도구는 바로 마음가짐과 신념체계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흔히 말하던 정신력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에 기반한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통이 위험하고 영구적이며 관리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 뇌는 그 감각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고통을 다룰 도구와 통제력이 있다고 믿으면 뇌는 종종 통증 신호의 강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그 강력한 예입니다. 설탕 알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했을 때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현상은 상상이 아니라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는 실제 신경화학적 변화에 의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항상 손상의 신호는 아니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과잉보호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이 반드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뇌가 학습하면 두려움 반응이 줄어들고 신경계는 덜 민감해집니다. 이 모든 도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통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매일의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이고 목표가 분명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5분간 심호흡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십시오. 하루 10분 편안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호흡에 맞춰 수행하며 움직임이 안전하다는 것을 뇌에 다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회복하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매일 반복될 때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고통에 대한 기준선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통증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바꾸고 경험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건축가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이 그 힘을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종이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뿐인데 온 신경이 곤두서는 듯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터의 군인은 큰 부상을 입고도 한참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몸의 상처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정교한 경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힘으로 이 고통을 다스리고 심지어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고통이 상처 입은 부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통은 뇌에 의해 구성되고 처리되며 때로는 증폭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거나 다리를 다쳤을 때 통각수용기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특수신경섬유가 그 손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척수를 통해 뇌로 보냅니다. 뇌는 마치 우리 몸의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은 사령부는 여러 부서의 정보를 종합하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강도, 질감, 심지어 존재 여부까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슷한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수준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팔다리가 절단된 후에도 그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처럼 명백한 신체 손상 없이도 고통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해줍니다. 뇌의 통증 해석 과정에는 감정, 주의력, 과거의 경험, 그리고 기대치와 같은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는 통증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 두려움, 우울감은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통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전대상피질, 뇌섬엽, 전전두피질과 같은 뇌 영역들이 우리가 통증을 평가하고 느끼는 방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역들은 단순히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극에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이 회로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잘못 연결되면 지속적인 조직 손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만들어내거나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뇌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물이나 물리치료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에서 고통이 구성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행동적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뇌의 놀라운 능력,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의 뇌가 경험, 학습, 그리고 의도적인 훈련에 반응하여 스스로 구조와 기능, 신경 경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때 어린 시절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능력은 이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인간 뇌의 기본 속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히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강화되어 버린 부적응적인 신경회로의 결과입니다. 이 회로는 통증 신호를 불필요하게 증폭시켜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끈질긴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 난 길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길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길이 생겨나듯 우리의 뇌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인 정신적, 행동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잘못된 통증 회로를 약화시키고 대신 평온함과 회복 탄력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건강한 경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을 활용하여 말 그대로 뇌의 통증 반응을 재배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심호흡을 반복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억제됩니다. 이는 통증에 대한 감정적인 증폭을 줄여줍니다. 심상화 훈련이나 유도 심상기법은 통증의 중요성을 줄이는
새로운 정신적 연관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내면의 언어조차 어떤 신경회로가 우세해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러한 신경가소성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 의도,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가장 자주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하는 것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습관적으로 통증에만 집중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예상한다면 뇌는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바로 그 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고 평온하고 보람있는 경험에 참여하며 통증 경험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할 때 뇌는 새롭고 더 건강한 회로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통증 인식의 감소와 기능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구는 집중 호흡과 내부 감각 자각입니다. 내부 감각 자각이란 심장 박동, 호흡 리듬, 체온 등 우리 몸의 내부 상태를 감지하는 뇌의 능력을 말합니다. 뇌는 통증을 고립된 신호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모든 내부 신호와 함께 평가하여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 천천히 숨을 쉬고 길게 내쉬는 통제된 호흡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즉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숨을 느리게 쉬면 휴식소화 시스템이라 불리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전반적인 생리적 흥분 상태가 가라앉습니다. 몸이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 있을 때 뇌는 통증 신호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박스 호흡법이나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고통이라는 자극과 뇌의 감정적 해석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강력한 도구는 심상화 즉 시각화입니다. 뇌는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이 실제 훈련 없이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멘탈 리허설만으로도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 허리를 쉽게 구부리거나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리허설은 운동 제어와 감각 피드백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하여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이 안전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패턴을 반영하도록 내부의 통증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통증 반응을 하향 조절합니다. 심상화는 통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에 있는 위험이라는 예측 모델을 평온, 통제, 회복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이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할수록 뇌에 더 많은 영역이 참여하여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도구는 바로 마음가짐과 신념체계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흔히 말하던 정신력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에 기반한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통이 위험하고 영구적이며 관리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 뇌는 그 감각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고통을 다룰 도구와 통제력이 있다고 믿으면 뇌는 종종 통증 신호의 강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그 강력한 예입니다.
설탕 알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했을 때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현상은 상상이 아니라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는 실제 신경화학적 변화에 의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항상 손상의 신호는 아니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과잉보호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이 반드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뇌가 학습하면 두려움 반응이 줄어들고 신경계는 덜 민감해집니다. 이 모든 도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통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매일의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이고 목표가 분명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5분간 심호흡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십시오. 하루 10분 편안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호흡에 맞춰 수행하며 움직임이 안전하다는 것을 뇌에 다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회복하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매일 반복될 때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고통에 대한 기준선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통증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바꾸고 경험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건축가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이 그 힘을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종이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뿐인데 온 신경이 곤두서는 듯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터의 군인은 큰 부상을 입고도 한참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몸의 상처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정교한 경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힘으로 이 고통을 다스리고 심지어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고통이 상처 입은 부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통은 뇌에 의해 구성되고 처리되며 때로는 증폭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거나 다리를 다쳤을 때 통각수용기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특수신경섬유가 그 손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척수를 통해 뇌로 보냅니다. 뇌는 마치 우리 몸의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은 사령부는 여러 부서의 정보를 종합하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강도, 질감, 심지어 존재 여부까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슷한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수준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팔다리가 절단된 후에도 그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처럼 명백한 신체 손상 없이도 고통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뇌의 통증 해석 과정에는 감정, 주의력, 과거의 경험, 그리고 기대치와 같은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는 통증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 두려움, 우울감은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통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전대상피질, 뇌섬엽, 전전두피질과 같은 뇌 영역들이 우리가 통증을 평가하고 느끼는 방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역들은 단순히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극에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이 회로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잘못 연결되면 지속적인 조직 손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만들어내거나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뇌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물이나 물리치료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에서 고통이 구성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행동적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뇌의 놀라운 능력,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의 뇌가 경험, 학습, 그리고 의도적인 훈련에 반응하여 스스로 구조와 기능, 신경 경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때 어린 시절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능력은 이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인간 뇌의 기본 속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히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강화되어 버린 부적응적인 신경회로의 결과입니다. 이 회로는 통증 신호를 불필요하게 증폭시켜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끈질긴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 난 길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길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길이 생겨나듯 우리의 뇌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인 정신적, 행동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잘못된 통증 회로를 약화시키고 대신 평온함과 회복 탄력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건강한 경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을 활용하여 말 그대로 뇌의 통증 반응을 재배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심호흡을 반복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억제됩니다. 이는 통증에 대한 감정적인 증폭을 줄여줍니다. 심상화 훈련이나 유도 심상기법은 통증의 중요성을 줄이는 새로운 정신적 연관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내면의 언어조차 어떤 신경회로가 우세해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러한 신경가소성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 의도,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가장 자주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하는 것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습관적으로 통증에만 집중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예상한다면 뇌는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바로 그 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고 평온하고 보람있는 경험에 참여하며 통증 경험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할 때 뇌는 새롭고 더 건강한 회로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통증 인식의 감소와 기능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구는 집중 호흡과 내부 감각 자각입니다. 내부 감각 자각이란 심장 박동, 호흡 리듬, 체온 등 우리 몸의 내부 상태를 감지하는 뇌의 능력을 말합니다. 뇌는 통증을 고립된 신호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모든 내부 신호와 함께 평가하여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 천천히 숨을 쉬고 길게 내쉬는 통제된 호흡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즉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숨을 느리게 쉬면 휴식 소화 시스템이라 불리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전반적인 생리적 흥분 상태가 가라앉습니다. 몸이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 있을 때 뇌는 통증 신호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박스 호흡법이나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고통이라는 자극과 뇌의 감정적 해석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강력한 도구는 심상화 즉 시각화입니다. 뇌는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이 실제 훈련 없이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멘탈 리허설만으로도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 허리를 쉽게 구부리거나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리허설은 운동 제어와 감각 피드백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하여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이 안전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패턴을 반영하도록 내부의 통증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통증 반응을 하향 조절합니다. 심상화는 통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에 있는 위험이라는 예측 모델을 평온, 통제, 회복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이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할수록 뇌에 더 많은 영역이 참여하여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도구는 바로 마음가짐과 신념체계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흔히 말하던 정신력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에 기반한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통이 위험하고 영구적이며 관리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 뇌는 그 감각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고통을 다룰 도구와 통제력이 있다고 믿으면 뇌는 종종 통증 신호의 강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그 강력한 예입니다. 설탕 알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했을 때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현상은 상상이 아니라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는 실제 신경화학적 변화에 의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항상 손상의 신호는 아니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과잉보호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이 반드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뇌가 학습하면 두려움 반응이 줄어들고 신경계는 덜 민감해집니다. 이 모든 도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통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매일의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이고 목표가 분명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5분간 심호흡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십시오. 하루 10분 편안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호흡에 맞춰 수행하며 움직임이 안전하다는 것을 뇌에 다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회복하고 있다와 같은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매일 반복될 때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고통에 대한 기준선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통증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바꾸고 경험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건축가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이 그 힘을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종이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뿐인데 온 신경이 곤두서는 듯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터의 군인은 큰 부상을 입고도 한참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몸의 상처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정교한 경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힘으로 이 고통을 다스리고 심지어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고통이 상처 입은 부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통은 뇌에 의해 구성되고 처리되며 때로는 증폭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거나 다리를 다쳤을 때 통각수용기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특수신경섬유가 그 손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척수를 통해 뇌로 보냅니다. 뇌는 마치 우리 몸의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은 사령부는 여러 부서의 정보를 종합하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강도, 질감, 심지어 존재 여부까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슷한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수준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팔다리가 절단된 후에도 그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처럼 명백한 신체 손상 없이도 고통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뇌의 통증 해석 과정에는 감정, 주의력, 과거의 경험, 그리고 기대치와 같은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는 통증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 두려움, 우울감은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통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전대상피질, 뇌섬엽, 전전두피질과 같은 뇌 영역들이 우리가 통증을 평가하고 느끼는 방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역들은 단순히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극에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이 회로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잘못 연결되면 지속적인 조직 손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만들어내거나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뇌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물이나 물리치료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에서 고통이 구성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행동적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뇌의 놀라운 능력,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의 뇌가 경험, 학습, 그리고 의도적인 훈련에 반응하여 스스로 구조와 기능, 신경 경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때 어린 시절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능력은 이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인간 뇌의 기본 속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히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강화되어 버린 부적응적인 신경회로의 결과입니다. 이 회로는 통증 신호를 불필요하게 증폭시켜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끈질긴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 난 길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길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길이 생겨나듯 우리의 뇌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인 정신적, 행동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잘못된 통증 회로를 약화시키고 대신 평온함과 회복 탄력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건강한 경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을 활용하여 말 그대로 뇌의 통증 반응을 재배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심호흡을 반복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억제됩니다. 이는 통증에 대한 감정적인 증폭을 줄여줍니다. 심상화 훈련이나 유도 심상기법은 통증의 중요성을 줄이는 새로운 정신적 연관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내면의 언어조차 어떤 신경회로가 우세해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러한 신경가소성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 의도,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가장 자주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하는 것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습관적으로 통증에만 집중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예상한다면 뇌는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바로 그 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고 평온하고 보람있는 경험에 참여하며 통증 경험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할 때 뇌는 새롭고 더 건강한 회로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통증 인식의 감소와 기능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구는 집중 호흡과 내부 감각 자각입니다. 내부 감각 자각이란 심장 박동, 호흡 리듬, 체온 등 우리 몸의 내부 상태를 감지하는 뇌의 능력을 말합니다. 뇌는 통증을 고립된 신호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모든 내부 신호와 함께 평가하여 이협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 천천히 숨을 쉬고 길게 내쉬는 통제된 호흡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즉 투쟁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숨을 느리게 쉬면 휴식소화 시스템이라 불리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전반적인 생리적 흥분 상태가 가라앉습니다. 몸이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 있을 때 뇌는 통증 신호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박스 호흡법이나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고통이라는 자극과 뇌의 감정적 해석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강력한 도구는 심상화, 즉 시각화입니다. 뇌는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이 실제 훈련 없이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멘탈 리허설만으로도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 허리를 쉽게 구부리거나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리허설은 운동 제어와 감각 피드백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하여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이 안전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패턴을 반영하도록 내부의 통증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통증 반응을 하향 조절합니다. 심상화는 통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에 있는 위험이라는 예측 모델을 평온, 통제, 회복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이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할수록 뇌에 더 많은 영역이 참여하여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도구는 바로 마음가짐과 신념체계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흔히 말하던 정신력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에 기반한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통이 위험하고 영구적이며 관리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 뇌는 그 감각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고통을 다룰 도구와 통제력이 있다고 믿으면 뇌는 종종 통증 신호의 강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그 강력한 예입니다. 설탕 알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했을 때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현상은 상상이 아니라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는 실제 신경화학적 변화에 의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항상 손상의 신호는 아니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과잉보호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이 반드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뇌가 학습하면 두려움 반응이 줄어들고 신경계는 덜 민감해집니다. 이 모든 도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통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매일의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이고 목표가 분명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5분간 심호흡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십시오. 하루 10분 편안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호흡에 맞춰 수행하며 움직임이 안전하다는 것을 뇌에 다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회복하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매일 반복될 때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고통에 대한 기준선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통증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바꾸고 경험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건축가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이 그 힘을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종이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뿐인데 온 신경이 곤두서는 듯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터의 군인은 큰 부상을 입고도 한참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몸의 상처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정교한 경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힘으로 이 고통을 다스리고 심지어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고통이 상처 입은 부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통은 뇌에 의해 구성되고 처리되며 때로는 증폭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거나 다리를 다쳤을 때 통각수용기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특수신경섬유가 그 손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척수를 통해 뇌로 보냅니다. 뇌는 마치 우리 몸의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은 사령부는 여러 부서의 정보를 종합하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강도, 질감, 심지어 존재 여부까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슷한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수준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팔다리가 절단된 후에도 그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처럼 명백한 신체 손상 없이도 고통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해줍니다. 뇌의 통증 해석 과정에는 감정, 주의력, 과거의 경험, 그리고 기대치와 같은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는 통증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 두려움, 우울감은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통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형상, 즉 fMRI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전대상피질, 뇌섬엽, 전전두피질과 같은 뇌 영역들이 우리가 통증을 평가하고 느끼는 방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역들은 단순히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극에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이 회로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잘못 연결되면 지속적인 조직 손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만들어내거나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뇌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물이나 물리치료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에서 고통이 구성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행동적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뇌의 놀라운 능력,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의 뇌가 경험, 학습, 그리고 의도적인 훈련에 반응하여 스스로 구조와 기능, 신경 경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때 어린 시절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능력은 이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인간 뇌의 기본 속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히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강화되어 버린 부적응적인 신경회로의 결과입니다. 이 회로는 통증 신호를 불필요하게 증폭시켜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끈질긴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 난 길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길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길이 생겨나듯 우리의 뇌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인 정신적, 행동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잘못된 통증 회로를 약화시키고 대신 평온함과 회복 탄력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건강한 경로를 강화